안녕하세요. 11월 20일 월요일 KB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 컨설팅팀 태윤선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지난주는 미국 물가 우려 해소, 미중 정상회담, 또 미국 임시 예산안 통과 등 굵직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주간으로 2.5% 상승, 코스닥은 1.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은 양시장이 하락했는데 모멘텀이 소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업, 산업 생산 등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물가에 이어서 경기 전반에 냉각 신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를 확실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기 관련해서 신중론도 제기가 되면서 증시 탄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가가 7월 초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운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하락했고 운송, 방송통신 등 일부만 상승을 했습니다. 장마감 특징주로는 엔터주가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 감소로 업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급락했습니다. 또 CJ 대한통운은 10%대 급등했는데 국제 유가의 큰 폭 하락에 힘입어서 연료비 부담 감소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결과가 부진했었지만 상장 첫날 급등 마감을 했고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기대감 소멸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물가 둔화를 확인한 영향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특별한 이슈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4%를 하회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위험 선호가 유지가 됐습니다. 한편 10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9% 증가한 137.2만 건을 기록하면서 이전 수정치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의류업체인 갭이 호실적이 30%대 상승했고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마존은 1%대 상승한 반면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실망감이 지속되고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은 10월 유로존 CPI가 2.9%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요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숨고르기가 진행되면서 보합권 마감했고 달러는 부진한 지표 결과에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0.4% 하락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4%대 급등했는데 산유국들의 추가 감상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간으로 급등했고 주간으로는 4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시 관점 포인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몇 주간 이어진 랠리와 주요 이벤트의 종료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 또 블랙 프라이데이 등이 대기에 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11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유럽 경제 중에서 독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텐 권희진입니다. 오랜만에 독일 경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EU에서 가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유로존 내에 있는 주요국들 중에서 독일이 가장 부진할 걸로 지목이 됐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수출 그리고 소비가 저점을 통과할 걸로 보여서 올해 같은 부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수출이나 소비, 생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예상보다 더 느리게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 구매력이 약화돼서 민간 소비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치솟았던 에너지 가격 때문에 산업 생산 전반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들이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역동적인 성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출과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 독일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인데 미중 수출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점을 형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 춘절을 전후로 해서 중국 소비가 회복이 좀 되게 되면은 독일의 중국향 수출도 개선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에게는 산업 지원책이 좀 연장될 거라는 점이 다행스럽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 보조 정책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생산이 지금보다 더 크게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보장이 되는 정책 패키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 추가로 급락할 위험은 방어하는 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도 내년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돼서 구매력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가계 소비가 팬데믹 전 수준에 드디어 좀 완만하게 근접을 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독일이 아직까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본격적으로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기 하방의 리스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줄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EU 집행위에서 경제 전망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유로존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은 4대 유럽 경제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경기가 이제 위축 마이너스 0.3% 성장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G7 중 가장 부진한 국가로 독일을 지목을 하였고요. 3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전기비로 0.1%, 전년 대비로도 0.3%를 보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부진했던 수출과 소비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독일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반등을 예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전망 중에서 미국 오피스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미숙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미국 오피스 시장을 이제 살펴보고 전망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환경과 함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다운타운 지역이 생각보다 심각한 치안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도인데요. 2020년 대선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푸른색이 민주당이 득세한 주인데 그리고 진한 물방울 표시는 대마가 허용되는 주입니다. 주로 서부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쪽에 좀 마약이 좀 활성화돼 있고 이로 인한 치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치안 문제는 기업들의 오피스 입지 선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지역과 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주요 자산들의 가치가 조정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오피스 시장의 회복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고 공실률 상승, 고금리 상황에서의 비용 증가, 리파이낸스 우려로 투자자들의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도시의 오피스 자산 가치는 대부분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캡 레이트 또한 금리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물론 이제 물류센터나 호텔, 주거 자산 등 다른 자산에도 투자를 했지만 대도시의 핵심 지역, 우량 임차인 확보 프라임급 자산은 아직도 투자 시 매력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차트를 보시면 과거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진행했던 자산들의 캡레이트 추이입니다. 노란색이 오피스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진행되었던 물류센터, 주거자산 대비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캐시트랩 트리거가 발생하고 비용 충당을 위한 자산 처리, 이로 인한 디스트레스드 자산 거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한국 투자자들 또한 기 투자 자산의 보유와
손해를 감수한 매각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공실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충당금이나 임차 마케팅,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팔 수도 없고 보유하기도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프라임급 자산 중에도 옥석을 가려내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좀 망가진 디스트레스드 자산에 투자한 후에 시장 회복 시기를 기약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현금을 보유한 에쿼티 그리고 실수요 기업 위주의 엔드유저 투자자들은 내년을 기회로 삼을 것이고 대출펀드, 밸류에드, 어퍼튜니스틱 전략 투자자들에게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시기가 도래하고 기존 보유자산, 오피스 등에서 이제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 시의 가치 조정 등으로 인한 수익률 축소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부담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4년은 어느 때보다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오피스 투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기업들의 실수요 목적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요 도시의 오피스들의 자산 가치가 조정되는 상황에서 내년은 신규 투자보다는 이제 기존 투자 자산에 대한 보유 또는 처분 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이고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글로벌 ESG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제시장에서의 ESG 그리고 또 ESG 투자 자산에 대한 차입 비용과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시장에서의 ESG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브라질 국채가 이슈였습니다. 2016년 국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브라질은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다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고용 창출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ESG 관련 약정으로 인해서 흥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을 보면 3대1 규모로 청약이 몰렸고요. 초기 예상되었던 금리 대비해서 0.3%포인트가 낮은 6.5%의 금리에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여전히 ESG 채권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동향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 7개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국공채를 발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ESG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는 최근 금리가 높아진 발행 시장은 낮은 신용 등급의 발행 기관 그리고 또 기업의 비우호적인 특성을 보이는 건 자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정부들은 ESG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주목을 하고 있는 한편 ESG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향으로 ESG 채권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생산 기업의 차입 비용입니다. 화석연료 생산 기업의 차입 비용이 다른 채권 발행자의 차입 비용과 차이가 없다라는 점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즉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거나 BESG 투자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업체들의 차입 비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차입 금리 또는 신용 등급 자체가 상승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영향을 입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 이런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차익 규모 자체가 2016년 대비해서 한 9%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들 기업, 화석연료 기업들이 신규 설비를 확장하는 투자에 대한 대여금 자체는 최근 5년간 거의 한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차입 비용이 과연 타당하냐, ESG 투자 트렌드에 부합하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추이들을 보면 금융권의 대응은 ESG 경영을 장려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 채권 관련 뉴스가 많았던 한 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ESG 투자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SG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채 쪽인데요. 브라질은 이제 ESG를 반영한 이제 지속 가능 채권을 이제 반응 20억 달러 규모로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알려졌다시피 이제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2016년에 되면서 일부에서는 국채 발행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ESG 채권 형태로 발행된 국채에 1대3 규모의 청약이 몰리면서 금리가 이제 기존 6.8% 예상 대비 낮은 6.5%로 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ESG에서 국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 수준으로 지난해 11%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이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정부들은 ESG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관련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좀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 화석연료 생산 기업의 현금 흐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개선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향후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 대한 일부 배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그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2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